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두 번째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직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향됐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정치 분야 5대 뉴스를 선정, 키워드를 통해 2022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정치권의 향방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와 용산구청,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기관들의 사전 예방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참사 직후 대응은 적절했는지를 따졌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고, 박기영 용산구청장은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관 보고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거기에 CCTV만 하나 설치해놨더라면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다. 야당에선 이태원 참사 당일 배치된 경찰의 최우선 임무가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가 아닌 마약 단속이었다는 지적도 했는데, 이 사람도 50명이 코로나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거예요. 뭔 예방 활동을 했어요? 형사조끼를 입고 제가 질의할게요. 전반적으로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참사 원인으로 지적한 마약 단속은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방송에서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펴옵니다. 마약의 투약, 소지, 보관, 검찰 수사 불가능하죠? 예,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네.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부실한 대응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참사 인지 시점 24분이나 늦춰서 보고하고 의원들, 유가족들 다 속이고요. 용산구청 직원 여러분 지금 다 위증하고 계신 겁니다. 한편 오늘 기관 보고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번 주 기관 보고를 마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직격했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향후 있을 수 있는 체포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한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160표 넘게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번 민주당의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었던 정의당도 민주당이 국민들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돼 방탄 표결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나열했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됩니까?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자신을 취재하던 시민언론 더 탐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방탄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한 장관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라며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경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윤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 반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들의 제일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권 주자들의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원내 첫 주자로 출마 선언을 마쳤고 권성동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에,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원외 주자로는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인권 침해 수사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날을 겨누었다며 공정성을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이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당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 찍고 망신 주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제와 화물차 안전 운임제가 올해로 효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연내 일몰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큰 이견 탓에 어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추가 연장 근로제,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영세 사업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일몰제도입니다. 여야는 추가 연장 근로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야 이견 속에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제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은 계도 기간을 충분히 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줍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들면 급여가 45만 원 이상 줄어드는 열악한 노동자들은 앞에 남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안전운임제 법안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안 처리, 즉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 제안이 무효가 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안 의미가 없다며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물법안 본회의 상정 불발에 여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 여야 모두 일물법안 처리를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아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새해 재협상을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3차 회의를 갖고 법률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결합한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석준 단장은 오늘 회의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으로 대변되는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달 중 로톡 제재와 관련해서 대한변협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1주기를 맞아 민주당 지도부가 추모 미사와 묘역을 참배하는 등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모 미사에 참석해 지난해 김 전 의장 묘역 앞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수십 년간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면서 공정과 원칙을 상실한 권력의 폭주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와 노동자, 다수의 국민 모두가 노란봉투법 제정을 바라고 있는데 국회만 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생국회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에게는 다수 의석을 갖고도 그 힘을 쓰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동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노골적인 도발과 군사 합의 위반이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규탄 결의안 추진에 대해서 그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던 만큼 채택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결의안의 정부 대책이나 사과 촉구 등을 요구할 경우 결의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왜 이런 사태까지 났는지 원인과 대응을 놓고는 여야 간에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여야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부터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북한과의 9.19 합의에 따라 정찰 자산 확보와 무인기 대응 훈련을 소홀히 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탓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대의 무인기가 6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경계작전 실패에 이어 격추하지도 못했다며 현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9.19 군사 합의는 체결 때부터 독소 조항이 가득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합의 정신을 위반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고도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확전 각오, 원점 타격,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등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위험천만한 인식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연계시켰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 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이제 이번에도 또 소환이 됐네요. 야당과 정부 간의 그 신경전도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살펴보니 서울 은평과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으로 보이고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인데 이 안을 통과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기 대처에는 전파 차단을 활용해 기체를 추락시키거나 공중 폭발탄을 활용하면 되는데 헬기로 100발의 대응 사격만 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지시에 대해서도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 군에 드론 부대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지식이 없거나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합참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P73은 비행 금지 구역을 뜻하는데요.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대통령실 일대와 서울시청, 중구, 서초구, 동작구 일부가 포함됩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P73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군 당국을 강하게 이제 질책을 했는데 대응 주문과 함께 이제 오늘 그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정찰 요격 시스템을 비롯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북한 무인기 요격을 위한 무기 개발을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군 당국은 하루 만에 무인기 대응 훈련에 나섰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5년 만에 합동 방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저속 저공으로 비행하는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자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육군이 운용하는 공격용 헬리콥터와 공군의 전투기 등 군용기들의 합동성 강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2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한동훈의 비호감도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6천만 원대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총 제적위원 271명 중 찬성은 101명, 반대는 161명, 기권은 9명으로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그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아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다 모두가 가지고 있어. 비호감도를 높여서 혹시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들었고요. 그건 무슨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그 이유를 법무부 장관 탓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적반하장입니다. 장관의 제안 설명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려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발언대에 나와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에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죠. 뒤이어 단상에선 노웅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던 한 장관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증거를 말하는 것은 정치검찰이 아니냐면서 지적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일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 발언은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한 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발에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더 훨씬 자극을 줬죠. 한동훈 장관은 검찰로부터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녹음에 뭐 돈이 바스락스덕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건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낱낱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불구속 기소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후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여야의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부결 예행 연습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본회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 수사팀장으로 선 것이냐면서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죠. 방탄 국회냐 아니냐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아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친윤 아니면 다 나가랍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그동안 공석이던 42곳의 사고당원위원회 조직위원장 선정을 마쳤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단장을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이 허은하 의원을 꺾고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반윤은 아닌데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와 결혼했던 분이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십니다. 만약에 이제 그분께서 임명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은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동대문의 조직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지만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었죠. 때문에 다시 심사를 받았고 최종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건데요. 이를 두고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친윤의 마녀 사냥이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강 측의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운개 속가내기라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 강동갑에서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에게 밀린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헌신했던 사람은 희생이 되고 혜택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조강특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준석계 전액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거기도 여러 훌륭한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김경진 전 의원이 그 선정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썼던데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경쟁력입니다. 이번 인선은 사실상 차기 당협위원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당협위원장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선에 유리한 지역구일수록 자리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저한 경쟁력으로 임명됐다는 명단을 보면요. 동대문을엔 김경진 전 의원이, 강동갑엔 전주의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엔 지난 6일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윤영선 후보가 재배치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경기 고양병엔 김종혁 비대위원이, 그리고 성남수정구엔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대체로 친윤계와 법조인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비윤계를 솎아내기 위한 작업 아니냐 반발도 큰데요. 총선 채비에 돌입한 여당, 당내 친윤 비윤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 대기자 2022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환영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목요 정치클럽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네. 2002년 정치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 이 정치 5대 뉴스를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네, 2022 정치계 이제 5대 뉴스. 그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 개막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록들도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0.73% 포인트의 최소 득표차 승리. 정치 경험이 이제 전무했던 그 대권 주자였는데 대권 도전 선언. 그것도 8개월 만에 대권을 또 잡았습니다. 공정, 상식, 자유,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그동안 이제 8개월 어떻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선거는 3월에 있었는데요. 취임은 5월에 했죠.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됐나요? 한 5월 11일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1년도 안 된 정권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아요. 네. 좀 더 새해 초반까지는 좀 지켜보고 한 1년쯤 지나야 어떻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연말 결산하는 방송이라서 제가 뭐 별로 악담을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다만 좀 아직까지는 조금 그 아쉬운 게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비판해가면서 뭐 대통령이 됐는데 그건 뭐 그전 대통령들도 그랬습니다. 그건 뭐 대선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촛불 집회 이제 그 탄력으로 대통령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적폐청산 이걸 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중에 왜 자꾸 편을 가르냐 이런 이제 반발심도 좀 쌓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5년 만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바뀌는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간 거죠. 정치적으로 이제 실패한 겁니다. 이제 그걸 많이 보고 그 반작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좀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중도 쪽으로 나아가고 좀 통합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향만 반대지가 하는 방식은 좀 비슷해 보여요. 아직까지는. 자꾸 이제 지나치게 이제 반문재인 정부, 반민주당, 또 반민노총, 뭐 반북한, 반중국, 뭐 이제 너무 좀 그쪽으로 좀 자꾸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제 정권을 잡는다는 건데 되는 과정에서는 뭐 이제 반사이익에게 뭐 덕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난 이걸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잘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2023년 초에는 그런 걸 좀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좀 본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평가가 좀 이르다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뭐 인수위원회에서도 뭐 100대 과제 뭐 이렇게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실현하는 방법이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 뒷받침을 못 받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대부분 다 그냥 중간 단계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반토막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이런 데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전임 정부 탓을 한다고 자꾸 하는데 전임 정부가 잘했으면요 정권 교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 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서 노태우 대통령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전임 정권과 차별화했어요. 같은 진영 내에서 바꿨는데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정권 교체가 되면 필연적으로 전임 그 정부와 차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뭐 적폐청산한다고 뭐 사실상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적폐청산 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시각 차이라고 보죠. 이쪽은 정상화라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마 내년에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갈등은 내년에도 뭐 크게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한 국민의힘. 하지만 직후엔 홍역을 치렀죠. 2022 정치계 5대 뉴스 두 번째는요. 집권 여당의 비대위 체제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보수정당 대표에 올랐던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그 축출을 당했었는데요. 이후에 윤심, 그 윤핵관의 당이 되어버린 현재까지 어떤 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다 기억하시지만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그 대표인지 그 집권당의 아니, 그 정당의 대표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견제하려고 뭐 존재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의 갈등을 일으켰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자초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축출당했다는 데에서도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잉태된 겁니다. 그게 이번에 나타난 걸로 보고 물론 이제 축출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었죠. 과연 그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뭐 징계로서 이렇게 축출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다른 현재 이제 이른바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섣부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남 탓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윤핵관 중심의 정당이 됐다는 건 어찌 보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는 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 뒷부분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뒷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또 말씀하셨어요. 뒷부분은. 예. 네.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권력의 속성이기도 해요. 잡을 때는 이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잡고 또 권력을 잡고 나면 또 팽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민정계 김재순 국회의장 하신 분이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이다. 그때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는 부분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작용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직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선 때 그 이준석 대표를 보고 이렇게 지지했던 좀 젊은 세대의 지지를 좀 지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직은 좀 미흡해 보여요. 근데 미흡한 건 괜찮습니다. 앞으로 좀 보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른바 윤핵관들이 보이고 있는 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행태는 좀 비판받을 지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총선 때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당을 이제 공천을 하고 항상 이제 뒤끝이 안 좋아요. 이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임기 말이죠. 2016년에 총선 앞두고 뭐 진박 간별사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친박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고
김무성 당대표는 거의 뭐 허수아비로 만들었죠. 그렇게 돼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온갖 패러디가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일당을 빼앗겼습니다. 여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되는 그런 사태를 빚었죠.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 비슷한 행태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조강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임명을 했고요. 과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웠던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좀 공천 학살의 예고편 아니냐 이렇게 좀 불길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일부러라도 좀 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보다도 더 윤핵관, 가장 센 윤핵관이 이제 당선자 비서실장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고요. 이제 김장연대에서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손잡고 지금 거의 당 대표를 김기현 의원이 되는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김장을 다 담궜다고 이제 그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여요. 뭐 이제 물론 김기현 의원이 좀 제가 약하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해주기를 바라고 대통령 선거에서 찍은 사람들은 요새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좀 새해에는 이른바 윤핵관들께서 좀 약간 좀 각성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 정치인 제가 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권력의 생리상 윤핵관들이 각성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윤핵관 말씀하시니까 윤핵관의 이제 당이 되죠. 아까 이제 그 강행코가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축출되고 또 이제 그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등을 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것도 이제 좀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종의 권력의 공백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하고 대통령 사이에서는 20대,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이렇게 철수한 뭐 그런 게 꼭 이준석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갈등 과정에서 보여준 그 어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행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상당히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백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집권당 지지층 중에 곳곳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어찌 보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쓴 겁니다만은 그 권력 공백을 메우고 들어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초반을 이제 정치를 끌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치니까 그 자리를 윤핵관들이 들어온 겁니다. 당대표의 공백이 이제 윤핵관으로 넘어간 것이다. 알겠습니다. 2022 정치계 이제 5대 뉴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세 번째 주인공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그 정치 일선에 이제 복귀를 했고 역대 최다 득표로 당 대표직을 이제 거머쥐었는데 이후에 또 이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사법 리스크에 이제 발목을 좀 잡혀 있는 그런 형국이고 뉴스에 또 이제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시계를 또 거꾸로 돌려서 예전에 주의 만류대로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는지 물론 이제 뭐 예전에 또 뭐 이제 어떤 가정법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그 이재명 대표 상황 예전과 좀 다시 이제 좀 뭐 돌아본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는 게 좋았을까요? 안 나오는 게 맞았죠. 그게 상식입니다. 0.73%포인트 격차라도 진 건 진 겁니다. 큰 선거에서 지면 한 발 좀 물러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좀 이제 양보를 해서요.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선에서 패배하면 다 뭐 해외 나가서 뭐 공부하고 이건 또 약간 옛날 정치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그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 경험을 쌓겠다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6월 1일 지방선거 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이제 그 빈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무리하게 출마하는 바람에 서울 시내 구청장 몇 개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에 출마시킨 건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런데 더 잘못한 거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대표가 된 거죠. 물론 77.77%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당심은 얻은 거죠. 그런데 민심을 잃은 겁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진 후보는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겸손하게 뭔가를 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뭐 되짚어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야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새해에도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 당대표 리스크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둘 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에 거는 그래도 좀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인데, 네. 당대표에 직접 나온 것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고된 겁니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대장동, 그때부터 새롭게 튀어나온 의혹이라는 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튀어나온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심지어 친문정당에서 고발한 거예요. 뭐 무슨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다른 당원들도 꽤 많이 알았다. 그런데 본인이 그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또 그걸 본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라는 또 하나의 방탄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 성공한 거죠. 그럼 그 성공 과정을 당원들이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기획한 거를 다른 생각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밀어줌으로써 당이 지금 수렁에 빠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수렁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지금 이미 그냥 1라운드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 거고, 앞으로 2, 3, 4 몇 라운드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뽑지 말았어야 하는데, 근데 그때 뭐 다른 경쟁자도 또 마땅치가 않았어요. 뭐 이런 한 번의 오판으로 굉장히 긴 그림자를 민주당에 들이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개항을 출마, 전대 출마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했을까요? 개항을 출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니 그게 이재명 대표의 기획이었다니까, 방탄을 위한 기획.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 나오고 싶으면 자기 집 옆에 보궐선거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나 빼찌는 게도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국회의원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인천 개항을 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될 때부터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내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기획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정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아직도 낮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대선 그 득표 48%에 지난주 한 44%까지는 좀 근접. 아닙니다. 그거는 조사 방식이 좀 다르고요.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30% 초반 나오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면 사실은 대한정당인 제1야당의 당 지지도는 여당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높은 여론조사도 많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 효과라고 봅니다. 반사이익이?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도 올라가는 거를 좀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권 차원에서 야당 탄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언제까지 대표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되는지 이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참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이렇게 인질처럼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거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 한 해 전국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1시간 특집을 편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뉴스 중에 네 번째 뉴스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인터넷을 비롯한 정말 많은 매체에서 갑론을박이 팽팽했던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날리면 바이든으로부터 이어지는 탑승 배제, 도어 스태핑으로 이렇게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인데요. 아마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대통령의 참모였다면 어떤 조언과 직언을 했을까요? 글쎄, 우선 MBC에서 사실 그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를 자기들의 그냥 일종의 예단이죠. 그걸 가지고 보도한 거는 명백하게 언론 윤리에서도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저는 그건 오보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5대 3으로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걸 전제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그럼 그 기자는 타지 마라. 물론 그거는 대통령실 나름의 또 선택의 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제가 참모라면 저는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고요. 그건 그거고 네. 또 대통령의 대언론관이나 대언론 정책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MBC 측의 입장으로 치부를 하고 대통령은 국민과 상대를 했어야 된다. MBC와 뭔가 상대를 하는 듯한 이 프레임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 전용기 탑승 배제라든가 또는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는 건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일단 계속 가는 저는 걸로. 계속 가는 것이 저희가 기자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보도는 MBC에서 좀 먼저 했기 때문에 약간은 선도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바이든이라고 자막 달아서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MBC가 했으니까 딴 데는 다 따라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참 미스테리예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은영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한테 그래도 비속어를 쓰신 거는 사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건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수석이요? 김은영 홍보수석이 예, 김은혜 수석이요. 네. 비속어를 쓴 부분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좋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윤 대통령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또 MBC 한 군데를 찍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태우지 않은 것은 그건 아주 곤란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그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재산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결정이고요. 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스태핑 지금 중단했고요. 지금 신년 기자회견도 결정은 안 났다고 하는데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근길 회견을 안 하고 언론 노출을 줄이니까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아니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왔는데 소통을 안 하시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이든 대언론 인터뷰든 적극적으로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MBC 부분은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언론 관계에서 좀 홍보수석의 권의도 좀 듣고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좀 정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2022 정치계 5대 뉴스 마지막이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정치 실종입니다. 협치가 사라지고 갈등과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검수완박부터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방금 이제 도어 스태핑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 예산안의 지각 처리, 전 정권 수사 뭐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아주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선을 풀려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이제 해법의 그런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마지막 좀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예요.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가 안 되면 무조건 여당 잘못입니다. 대통령하고 여당이 야당 대표 또는 대표 만나기 싫으면 원내대표 불러서 만나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야당 사람들 만났나요? 안 만났어요.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야당하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른바 보수 논객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곤란한 거고요. 새해 벽두부터 좀 야당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는 모습, 이걸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이제 안심을 좀 시킬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발 좀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 주요 인사부터 좀 만나라. 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특이한 관계예요. 지금 이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정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경찰 포함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 대표를 만나기가 참 껄끄러워져요.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또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거의 아직까지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효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좀 노련한 대통령이라면 사실 뭐 그거와 이제 사법 리스크와 이 대야당 관계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뭔가 설득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건 노련한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분히 이제 지금 그 두 가지가 분리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저희가 그동안에 뭐 정치 취재를 해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쉽게 개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야 이 문제가 정치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정리하는 한 줄 논평과 함께 새해 전망도 함께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자,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권 교체는 됐어요. 근데 국회는 여전히 제1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뭐 국민권익위원장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한 줄 논평은 미완성의 정권 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전망을 얘기하라면 이게 결국은 후년 총선 때 뭐 이제 의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개선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요. 끝나면서 뭐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총선을 거쳐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도 올해 1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2024년 총선에서 이기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겁니다. 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줘야 돼요. 총선에서 이겨도.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면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총선 승패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고요. 정치는 역시 대화와 타협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 또 새해 그래도 전 낙관론자입니다. 새해에는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논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꾸며봤습니다. 2022 정치계 5대 뉴스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 아주 수준 높은 그 논평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매번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출근길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남부와 충청권엔 눈이 내려서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밤에 전북과 대구 등지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